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회담. 한중일 정상회의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오늘까지인데요. 근데 궁금한 거. 왜 어디서는 한일중 이러고 어디서는 한중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사실 한중일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예. 이제 자연스럽게 한중일이라고 부르는 곳이 많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 일부에서 한일중으로 좀 표기해달라라는 요청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한 곳에서는 뭐 한일중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최 순서에 따르면 한일중이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설명을 같이 덧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냥 원래 부르던 대로 한중일 부르고 어디선 또 한일중 개최 순서에 따라 바꾸기도 하고 네.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거군요. 부르는 사람마다 좀 다르죠 지금. 알겠습니다.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예. 자, 어제 상황 정리해 보죠. 네, 어제 일단 각각 그러니까 한중, 한일 이런 식으로 양자회담을 했었고요. 저녁에 환영 만찬이 삼청동 현대미술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전에 3국의 정상회의 그리고 공동선언 발표까지 예정돼 있고요. 비즈니스 서밋을 가서 각 정상들이 연설하는 일정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중일 3국이 다 같이 정상회의 하는 거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렸던 정상회의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그렇죠. 열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어제 양자의 한중, 한일 각각 좀 방점을 둔 포인트가 확연히 구분이 됐었는데, 한중은 교류 확대, 그리고 한일은 수습 진화 쪽에 좀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먼저 같아요. 한중 회담은 어땠습니까? 리창 총리랑 했었는데, 이렇게 중국 총리가 방한을 한 것 자체가 2015년 이후에 9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목할 게 먼저는 FTA 2단계 논의를 재개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 FTA 그동안은 주로 뭐 상품 시장을 좀 개방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서비스 측면으로도 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네. 뭐 특히 의료 부문 같은 것들이 앞으로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주목되는 거는 2+2 외교안보 대화라는 걸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해요. 2+2 외교안보 대화는 뭐예요? 양국의 외교부랑 국방부가 참여하는 방식이고, 다음 달에 첫 회의를 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경제 교류를 폭넓게 해왔었잖아요, 한중이. 네. 근데 이제는 안보 측면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보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뭐 사드, 한한령 이런 식으로 경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외교안보적인 이슈들이 그에 좀 뭐 발목을 잡는다, 뭐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줬었잖아요. 네. 이제는 반대로 외교안보를 좀 먼저 챙기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일본 기시다 총리랑은 10번째 만남이래요. 네네. 예, 뭐 그동안 만남은 자주 해왔었는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이슈들 그리고 역사적인 이슈들을 좀 진화하는 측면의 내용들이 눈에 띄었고요. 제일 뜨거운 감자는 역시 라인 사태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전한 얘기가, 비공개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 입장이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이버한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건 아닌 걸로 우리는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비슷하게 대답을 했어요. 본인들이 했던 이번에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 같은 거 했을 때, 네.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입장에서 기업의 어떤 그 굴러가는 거버넌스를 좀 조정해보라는 그런 그 차원의 어떤 조언이었지, 우리가 아예 지분을 방탈하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이 어떤 여론 반발에 대한 좀 반발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듯한 느낌? 애둘러서 좀 표현을 해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을 일부 만들어 놓긴 한 거죠. 그러게요. 예. 어제는 그랬고, 또 하나 미래 기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 제3자 변제안 할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작년에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이 10억 원, 일본이 1억 원 출연해서 출범을 한 상태였는데, 네. 여기에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 측이 2억 엔을 추가 모금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1억 엔이었고 이번에 2억 엔 해서 이제 총 한 3억 엔이 일본 측
의해서 모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도 역시 양국의 관계 개선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오늘은 이제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졌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지난번 7차, 8차 회담 때는 담겨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식 의제에는 일단 빠져 있는 건 맞거든요. 이거를 마지막에 일단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담길 수 있을지 빠질지 아니면 비핵화라는 문구가 빠지더라도 어떤 북한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삼국이 어떻게 정리할지 요걸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지금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주목해본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한일중 한중일부터 좀 부가 설명을 하면은 네네. 이게 예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중일로 표기를 했고요. 지금 서울에 이제 사무소가 있는데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이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정부의 설명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전에 한일중으로 불러달라라고 이제 언론에 요청을 한 적이 있고 정부의 설명은 이게 한국, 일본, 중국 순서대로 열리니까 한일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은 일중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순서가 맞거든요. 근데 원래 그냥 걔들은 일중한이라고 불렀어요. 오래 전부터. 일본은 예.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그 정부의 설명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중한일이 돼야죠. 근데 중일한이라고 불러요. 중국에선 중일한 회의라고 부르고 예, 중일한이라고 일본에서는 중한. 일중한 회의라고 부르고 그리고 원래 우리는 한중일이었는데 한일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국이 더 중요하고 강대국이니까 앞에 붙이다가 지금 정부에서 일본이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언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예, 조선일보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중일이라고 쓰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묘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그러니까 3자 회담이 열렸죠. 이제 한중, 한일 그리고 중일 이렇게 열렸는데 일단 한중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안은 다 피했다. 외교 문제 중에서 외교 안보 쪽은 대체적으로 다 피했고 경제 협력 FTA 이제 제2차 FTA 이제 재개한다라든지 한중 투자 협력 위원회,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을 해서 경제 쪽에 완전히 방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라인 사태에 이제 야당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교적 수사가 필요하니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톤 한일 관계하고는 좀 별도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으면 훨씬 더 비판이 좀 잦아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일 관계와 별도의 문제지만은 한일 관계를 위협할 정도로 우리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 정도 톤이 나오는 거하고 이게 일본 총무성의 입장을 줄줄이 대통령이 왜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유감 표현 정도가 하나 좀 곁들여졌었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일본 라인 사태 지금 관전하고 있냐, 관전평 내리고 있냐, 일본의 뭐 역사도 모자라서 미래까지 일본에 상납하냐, 뭐 이렇게 조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워딩에서 조금 그 어떤 수위나 이런 거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중일 정상회담도 사실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완전히 피 튀겼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수산물 완전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이거 재개해라 수입 재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중국 과학자들 가서 검증할게. 그건 안 돼. 이거가 지금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됐거든요. 상당히 이게 지금 중요한 현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우리의 공동의 목표라는 게 원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게 지난 25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로 이미 알려졌는데 아까 전에 권경환 기자가 얘기했듯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불편해한다 이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한미일의 그 이런 안보 동맹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좀 드러내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의 약간의 균열을 노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전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라는 게 물론 겉으로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승자는 아니죠. 지금 더 중요한 건 라인 야후 사태 관련해서 물밑에서
진짜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진짜로 강하게 우리가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을 얻어내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핵심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한 달쯤 후에 진짜로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오고 간 대화가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뭐 이 정도 하면은 괜찮았던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여기서 쐐기를 박았어야 하는 것인지는 한 달쯤 뒤에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죠. 21대 국회 막판 신경전. 특히 연금 개혁을 놓고 마지막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최상병 특검을 많이 주목해 왔는데 막판에 연금 개혁이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을 44% 이걸 수용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네. 일단 먼저 이게 여당안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회 연금특위 여당안을 살펴보니까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 13%,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44%는 맞는데 여기 이제 구조개혁이 같이 전제돼서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여당안은. 그래서 네, 반은 맞고 구조개혁은 빠진 상태로 말을 한 거니까 반은 틀렸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체로 하는 얘기들 보면 부정적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뭐 진정성, 뭐 거짓말 이런 거 따지다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을 뭐 기회를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번 더 치고 나왔습니다. 자,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요지는 뭡니까?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끝내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머지 추진하자. 구조개혁도 중요하고 모수개혁도 중요한데 일단 모수개혁 부분이라도 이번에 마무리를 짓자. 네. 구조개혁 22대에 또 논의하자. 이런 일종의 중재안이라고 봐야 돼요. 뭐예요? 그 중재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수 개혁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보험료율, 네. 뭐 소득 대체율 이런 숫자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그거는 끝내고 나머지 22세 때 하자라는 건데 사실상 요거 자체로는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요거 외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긴 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어제 김진표 의장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월요일이나 수요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무슨 얘기냐면 예. 21대 국회 임기가 수요일까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화요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대표결이 있잖아요. 내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말은 뭐냐면 내일 여는 건 최상병 특검 때문에 부담된다면 월요일 수요일 날 원포인트로 연금 개혁만 따로 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뭔가 일종의 제안을 하나 더 한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거 보면은 의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모수개혁만 할 게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다 결국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것들이랑 맞물려 있는데 모수개혁만 처리하면 그 자체로 너무 어설프고 본질을 왜곡하는 거다,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입장 냈더라고요. 이 모수개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버틸 수 있는 게 7년 더 늘어나는 것뿐이다. 따라서 구조개혁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더라고요. 네, 유승민, 안철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대체로 시각이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연금투기 협의체 다 만들어서 새롭게 좀 논의를 다시 제대로 하자. 대신에 22대 국회를 열자마자 이건 1년 내로 가장 최중점 과제로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뭐 역제안까지 어제 한 상태가 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22대 때 처리하자 이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진표 의장 입장이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네. 김진표 의장이 그럼 국민의힘 무시하고 민주당끼리만 갑시다 이렇게 내가 받아주겠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김진표 의장은 그렇게 하진 않았고 여야 입장을 다 반영해야 된다. 연금특위 의결이 대전제다. 이런 식으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금 문제.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모수 부분이라도 요 정도까지 합의가 됐으니 요거라도 마무리 짓고 갑시다라는 민주당 쪽, 또 김진표 국회의장 쪽 입장과 여기까지 왔으니 조금 더 해서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 22대로 갑시다 하는 의견.
이게 양쪽 다 일리는 있어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거 좀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번에는 이게 이제 각자의 입장과 욕망이 어떻게 달라서 이런 과정이 지금 나오게 된 날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정부가 24가지 안을 국회에 넘기고 네. 그거를 이제 국회가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입장 자체가 이제 공론화위에서 나온 거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대충 이렇게 나오면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 그리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이 나왔잖아요. 네. 유경준 의원이 그런데 소득대체 지난 10일에 국민의힘 간사거든요. 네. 이 이제 연금특위 소득대체율 44% 수정 제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해 달라라고 얘기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책임 있는 정책에 있어서 특검법만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거를 웬만하면 마무리 짓고 다음에 국회에 넘어갔을 때 이게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결한다라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를 처음에 45가 국민의힘 힘 아니었냐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라고 했다가 44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니 그럼 내가 덜컥 이제 받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네. 국민의힘이 당황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44를 받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그럼 44 니들이 원하면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왜 두 가지가 좀 곤란하냐면은 네. 하나는 이게 주도권이 원래는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국회에 넘겼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해결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막판에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일보 제목이 이재명 주말 연금 기습 여당선 떴다방 연금쇼 반격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정치적 맥락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도 지금 김진표 의장하고 좀 비슷한데 이거 그러면 22대 가면 되냐? 일단은 그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이제 김진표 의장은 내 임기 내에 뭐라도 하나를 했다라는 걸 남겨주기 위해서 김진표 의장은 딱 이런 거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세게 반대를 하는 거는 본인의 소신,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는 거에 소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보수 야당 쪽에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야 되면 이재명하고 각을 세울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맥락으로 쭉 읽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히스토리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다음 국회에 이거를 최대 첫 번째 현안으로 하자. 특검법은 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 그럼 현안으로 하지 않을래?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44 1%포인트 차이가 한 달에 1만 원 더 받느냐 덜 받느냐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이 모든 거를 다 어그러뜨릴 정도로 중요한 게 조선일보 사설 근데 하나 그 1만 원이냐 2만 원이냐는 그 사람의 마지막 월급 마지막 소득의 44 45 요거기 때문에 44% 45%이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지 않아요? 평균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평균을 내면은 조선일보 사설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연금개혁 처리를 거부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사설이. 이렇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윤 대통령 때문 같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이 아닌 특검법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고 특검법 관련 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을 합의를 하면은 내일 국회를 여는 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연다라는 거를 비판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뭐 이거는 조선일보의 시각이지만 조선일보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뭐 동아일보도 구조개혁 부재 등을 이유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태도는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또 각자의 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맥락까지도 다 좀 고려해서 판을 봐달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여기서 오늘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연금개혁에 대한 문제는 오늘 뉴스닥의 여야 의견을 다 들을 겁니다. 다 들으면서 여러분 좀 토론하는 과정들 지켜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한국판 나사 오늘 뜬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말씀이시군요. 네, 나사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NASA, 미국
항공 우주국을 말하는 거고 네. 뭐 영화 보면은 우주선 띄우면은 관제센터 비춰주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곳이 이제 나사인데 그렇죠. 예. 우리 정부도 우주항공청이라고 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우주 정책 사업을 총괄하게 했습니다. 과기부, 산자부 이런 여러 부처랑 연구기관으로 나눠져 있었던 기능을 한데 모은 거라고 볼 수 하나로 있겠어요. 모았습니다. 네. 그 우주항공청 청사는 경남 사천시에 열었어요. 예. 사천에는 이제 카이라고 해서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있고 예. 좀만 더 나가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창원에 있는데 발사체 만드는 그 엔진 민간 만드는 회사. 회사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두 회사 중심으로 그리고 협력 업체들이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청도 이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고요. 청 규모는 뭐 사실 좀 작긴 합니다. 정원이 293명인데 TU를 다 못 채워서 한 110명 정도로 업무를 시작하고요. 네. 올해 예산은 한 1조 원 못 미치는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역할은 한계가 있는데 민간이 주도해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미국 스페이스X가 뭐 펠컨 9 이런 것들 재사용 발사체 이용해 갖고 날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 요걸 이제 올드 스페이스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뉴 스페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목표는 뭐예요? 우주항공청? 일단 우리나라가 2032년 달 착륙, 요게 지금 우리 목표잖아요. 2032년 달 착륙. 네, 그것들을 같이 소관하게 될 거고, 당장 올해는 내년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게 될 거고, 발사체 네. 조립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여기에 민간 발사체를 날릴 수 있는 발사장 구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소관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